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가장 최신형 전차이자 현재 가장 핫한 전차이기도 한 M2020 전차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꺼내서 분석을 하냐면은 최근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파병을 했죠. 그 정도로 현재 지금 러시아랑 북한은 그냥 동맹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군의 전차가 진짜 태부족이거든요. 뭐 10만 대 장갑차, 2만 대 전차 하는 거는 그거 다 30년째 노천에서 비 맞고 방치당해가지고 썩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거 뭐 어거지로 재생해 쓰는 것도 한계가 많죠. 신규 생산은 서방에서 전략물자 금수조치 먹어가지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M2020이 러시아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때 일부 럽봉분들께서는 이 M2020 전차가 뭐 레오파르트 2나 M1A2 전차를 갖다가 죽탕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전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잡고 이 물건의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한반도는 독립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강대국들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갈리게 되었죠. 이때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미국은 남한이 사고 칠까봐 전차 한 대 제대로 주질 않았고요. 북한은 소련에게서 대대적으로 T-34 같은 제대로 된 전차 전력들을 갖다가 인수해오면서 본격적으로 기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서 벌어진 6.25 전쟁에서 이 기계화 전력의 효과는 엄청났어요. 북한은 탱크를 믿고 남쪽으로 파죽지세로 진군했고 결국 한국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되었죠.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연히 김일성은 기갑봉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T-34를 갖다가 추가로 들여왔고 여기에 1960년대 중반부터 소련으로부터 T-54 전차들을 갖다가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T-54 전차는 소련의 제대로 된 첫 주력 전차라고 볼 수가 있었죠. 화력도 100mm 강선포라 가지고 막강했고 전면 장갑은 무려 200mm나 되는 경사 장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관통되지가 않았죠. 이때 소련에서는 활강포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는 등 아예 신기술을 갖다가 왕창 끼얹어 넣어가지고 새 전차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T-64 전차입니다. 근데 당연히 신기술을 갖다가 대량으로 쏟아부었으니까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토군을 갖다가 일단 급하게 압도하기 위해서 T-54, 55에다가 115mm 활강포를 갖다가 얹어서 만든 T-62 전차를 땜빵으로써 대량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대적인 주력 전차의 관통탄인 날탄, 즉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같은 경우에는 활강포에서의 운영이 최적화가 된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현대적인 전차들의 성형자격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선 성형자격탄부터 보자면은 과거에는 성형자격탄 같은 화학에너지 방식의 관통탄에 딱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때 성형자격탄 만능론까지 나왔었는데요. 문제가 강선포에서 이걸 쏘면은 탄이 회전하다 보니까 명중하면은 메탈 제트가 회전 방향으로 흐트러져 가지고 관통력이 저하가 된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날탄은 자체 탄자에 달려있는 날개로 탄도 안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강선포에서 쏴가지고 회전을 주면은 명중률이 급락을 하죠. 그래서 강선포에서는 날탄을 사용하려면은 볼 베어링으로 된 주변에 라이너를 갖다가 하나 더 끼워줍니다. 이거를 슬림링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베어링 장비가 들어가니까 가격도 비싸지고 생산 공정도 까다로워지고 아무튼 여러모로 부정적이에요. 따라서 소련 입장에서야 T-62 전차가 땜빵 전차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당연히 탐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우르르 사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T-62를 갖다가 70년대 초반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하더니만 곧이어서 개량을 실시한 천마호 가형 전차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천마호 가형을 500대가량 생산하면서 자체적인 전차 생산 기술들을 습득할 수가 있었죠. 북한이 80년대랑 90년대를 거치면서 천마호, 가나다라, 마형 등등등 쭉 발전을 하게 됐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증가장갑이랑 옆에 뭐 대공미사일이니 대전차 미사일이니 이런 거 잔뜩 들은 업그레이드 형태인 폭풍호 전차와 반대급부로 대전차전에 조금 중요성을 몰아준 선구로 전차도 등장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사실 선구로나 폭풍호도 서방제 전차의 개념을 어느 정도 섞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T-62의 변종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차에다가 쓸데없이 뭐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나 달아놓고 그런 백화점 차려놓는 이상한 짓거리를 내가지고 전체적인 전투 효율이 영 별로인 전차들이었습니다. 왜 백화점 전차가 문제가 되냐면은 전차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모자람이 있을 판에 여기다가 뭐 되도 않게 이것저것 달아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운영도 되지 않고 중량만 낭비하고 크기만 커져서 피탄 확률만 늘어나요. 그렇다고 추가 장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휴대용 대공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공망으로부터 적기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지나간다고 미리 경보 못 받으면은 요격률이 급락하는 무기체계고요.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뭐 어디를 잡고 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발사기 위치도 애매하죠.
뭐 헬기가 나타났다고 쏘려고 안에서 해치 열고 낑낑대면서 승무원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뭐 대충 자리 잡고 시커 냉각하고 조준하고 락온하고 쏘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런데 2020년 열병식에서 뜬금없는 물건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 밀덕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M2020 전차였죠. 이 생긴 게 완전 미국제 에이브람스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2020은 북계브람스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지금 밀덕들이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추정을 해보니까 T-72에서 이제 파생이 된 것 같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북한도 T-72를 갖다가 몇 대 정도 연구용으로 입수해가지고 충분히 참고를 했을 가능성도 높죠. 근데 이 생긴 걸 보면은 완전 T-72 기반으로 개조 개발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북계브람스의 차체 폭을 한번 봐요. 체급이 커졌다는데 이상하리만치 차체 폭이 기존의 T-62 기반의 천마호 시리즈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폭은 그대로인데 앞뒤로 길어진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토그? 따라서 북계브람스는 T-62의 연장선에 있는 물건입니다. 기존의 T-62 기반의 차체보다는 조금 더 큰 차체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차체를 개발하면 생산 공정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비싸지니까 그냥 앞뒤로 잡아늘리고 보기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전투 중량으로는 40톤대 후반대 혹은 50톤대 초반대를 갖다가 채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체급이 커진 만큼 당연히 강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기존의 T-62에서 사용하고 있던 V55 계열 엔진이랑 북한이 뭐 러시아든 중동이든 어디서 입수한 T-72 같은 경우에는 V46 엔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V46 엔진이 V55 기반으로 발전해가지고 나와서 만들어진 같은 계열의 엔진입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터보차저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터보차저랑 연료분사 장치만 어떻게 좀 개량을 해줬으면은 기존에 쓰고 있던 V55 계열을 갖다가 V46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한 데는 성공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성공했으면은 700에서 800마력 사이 정도 나올 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중국제 전차를 기본으로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중국제 전차는 지금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90식 이후의 전차들은 죄다 T-72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랑 달라요. 그리고 뭐 이라크 내전에서 격파된 M1A1을 갖다가 이걸 몰래 밀수해서 카피 개발을 했다는 그런 이상한 설도 존재하는데요. 그럼 저 형태로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은 M1A1을 카피하잖아요? 그럼 애시당초에 중량부터 체급부터 저렇게 작게 나올 수가 없어요. M1A1은 전투 중량 60톤이 넘어가는 괴물입니다. M1A1 전차의 무지막지한 수준의 성능은 저런 무지막지한 수준의 하드웨어 크기가 보장이 되어야만 나올 수가 있는 성능들이고요. 애초에 그러려고 만든 컨셉의 전차예요. 이걸 꼴랑 800마력짜리 V46 엔진이 버텨내겠다고? 야크트 티거야? 물론 M1A1 안에 들어있는 1500마력 엔진을 갖다가 카피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 근데 M1A1에 들어가는 엔진은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 특징 뭐예요? 기름 어마무시하게 처먹는다고. 아니 일반적인 디젤 엔진을 굴려도 기름 없다고 난리인 나라가 북한인데 뭐 여기다가 선박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가스터빈을 갖다가 전차에다가 쳐박아가지고 그걸 굴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자동장전기 설치 썰도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일단 북계브람스 후방에 보시면 알겠지만 버슬이 달려있어요. 이 버슬은 탄약고를 뒤에다가 몰빵이 나서 관통당하더라도 쉽게 유폭이 되지 않는 그런 설계죠. 블로우 패널이라는 걸 설치해놨으면 뒤에 탄약고가 유폭돼도 폭발력이 위나 뒤로 솟구칩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오히려 블로우 패널이 승무원들을 살상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폭압이 안으로 안 터지니까 당연히 탄약고가 피격당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단 이 경우에는 버스를 장착하면 자동장전 장치는 버슬식이나 리볼버식을 장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방에서 자동장전 장치를 채용했다고 하면 이 둘 중 하나예요. 반면 동국권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장전 장치라고 하면은 전투실 아래와 옆에 포탄과 장약이 삥 둘러쳐지게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기계식으로 장전해주는 코르지나식 혹은 캐로제식 장전기예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현재 장착이 가능한 장전기는 실질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코르지나식이나 캐로제식 장전기인데 그럼 왜 버스를 달았겠어? 뭐 북한이 M1A1 안에 있는 자동장전기를 카피하지 않았겠냐고요? M1A1은 수동장전식입니다. 이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 주포는 115mm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5mm가 오피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125mm가 오피셜로 말하기 좀 어렵냐면은 결정적으로 버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버슬에서 포탄 따로 장약 따로 꺼내는 게 효율이 좋을까요? 아니면 차곡차곡 적재해둔 일체형 탄약을 갖다 빼가지고 장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을까요? 애시당초에 125mm 분리장약식 포탄 자체가 캐로제식과 코르지나식의 자동장전기에 맞게끔 나온 탄이에요. 수동장전이 아예 보장이 안 돼 있는 탄이라고요.
물론 이걸 갖다가 대전차포로 개조한 물건에서는 수동장전으로 쓰지만 그건 대전차포고, 이미 선군호에서 125mm를 갖다가 카피에다가 125mm 포탄을 수동장전식으로 한번 써봤는데 이런 문제점에 직면해가지고 문제가 많기도 했었고요. 그럼 기존의 115mm 날탄으로 낼 수 있는 관통력이 300에서 350mm 사이에서 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미 115mm 탄에다가 125mm 탄에 쓰는 관통자를 갖다가 어거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125mm 날탄의 관통자를 봐야 구경이 40mm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까 어거지로라도 115mm 탄에다가 낑겨 넣어가지고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기존의 125mm 탄에서 쓰는 거랑 달리 10% 정도의 관통력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게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고라파지는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 기준 500mm는 보장하거든. 그러면은 현존하는 K1 전차의 전면 장갑 격파 가능합니다. 그럼 장갑은 어떨까? 전면 장갑 봅시다. 말굽형 증가 장갑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봐봅시다. 여기 전방에 연막탄 발사기들을 보세요. 전차 외부에 달려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전면 장갑 깊숙이 한 10cm 이상 매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 전면 장갑 그냥 일체형으로 보이지만 증가 장갑이라는 거예요. 말굽형 증가 장갑에서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복합 장갑은? 저 증가장갑 패널을 떼면은 안에 진짜 장갑판이 보일 건데 아마 거기에 용접식 장갑판에 내부에 삽입이 되었을 겁니다. 그 수준은 폭풍호와 선군호에서 도입된 초보적인 수준의 복합 장갑재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장갑은 선군호에서 껍데기만 좀 그럴싸한 걸로 바꿔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이제 요즘 나오는 사진들에서는 그 증가장갑 패널에 폭발 반응 장갑을 달아줬습니다. 덕분에 포탑 전면 장갑하는 경우는 폭발 반응 장갑에 증가장갑 패널, 복합 장갑이라는 3중 방어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케미컬 에너지 기준 700mm 정도를 자랑하는 펜저 3 정도는 어렵사리라도 방어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케미컬 에너지 기준 850mm의 관통력을 자랑하는 메티스 M 혹은 900mm 관통력인 현궁, 토우2 이런 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차의 생짜 운동에너지탄, 즉 날탄에 대한 대응 능력은 어떨까? 저는 이게 K1 전차 미만급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K1 전차의 경우 고경도 강판이 겉에 씌워져 있어요. 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 장갑판입니다. HHA거든요. 그걸 안 깨지게 뒤에서 아변 강판이 잡아주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 고경도 강판이 왜 껍데기에 씌워져 있냐면은 날탄은 입사각이 0도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낮더라도 탄 끝에 엄청나게 많은 운동 에너지가 몰려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장갑판에 맞으면 얘가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장갑판을 갖다가 침식하면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날탄이 경사장갑의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균질합연강으로 만든 일반 장갑판으로는 이 날탄을 도저히 입사각이 0도에 가깝더라도 튕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도가 높은 강판을 갖다가 맨 마지막에 덧대가지고 이 날탄의 입사각이 낮을 경우에는 튕겨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북개브람스를 한번 보세요. 이 철판의 구부러진 모양새나 마감 잘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 철가병 장갑재잖아요. 북한이 고경도 강판을 만들 수 있는 열처리 기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건 팩트입니다. 이건 실제로 북한 얘네들도 자기네 선박이나 뭐 차량을 만들 때 강판 만드는 강제 기술 그거 다큐멘터리로 해외에 선전용으로 내보내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짧으면은 열처리나 도금 같은 거는 중국한테 외주줍니다. 자기네가 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허접하게 열처리가 된 강판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효과가 없습니다. 뒤에서 고경도 강판을 잡아줄 아변강이 삽입된 그런 구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탄을 튕겨내기는커녕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은 그냥 깨져요. 그럼 입사각이 낮은 탄을 갖다가 튕겨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그냥 생짜 장갑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건데 증가 장갑까지 떡칠해놨지만 선군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방어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키네틱 에너지 기준 400mm, 뭐 높게 쳐줘봐야 500mm 정도도 안 됩니다. 즉 북개브람스의 방어력은 도탄 능력이 빠진 K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이 105mm 날탄으로 사용 중인 K274 날탄에 격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K274가 키네틱 에너지 기준 450mm의 관통력을 보장하니까요. 이 측면 장갑은 더 볼 게 없습니다. 엔진 기술이 발목을 잡으니까 40톤대 후반 혹은 50톤대 초반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이 제한된 중량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려면 전면 장갑에다가 처발을 할 수밖에 없겠지. 전면 장갑에다가 방어력을 다 몰빵해서 스탯을 찍었는데 그럼 당연히 측면이나 후면은 뭐 충분하겠습니까? 그마저도 폭이 좁고 길이만 잡아늘린 토그라 가지고 측면에 투자해진 로스 즉 실질 두께도 굉장히 처참하죠. K2 흑표전차가 측면이 허벌이라고 까이지만 그래도 RPG는 막아주잖아. 이건 그것도 못해. 그럼 생존 장비를 봅시다. 최근에 여기 북한의 하드킬 능동방어 장비 즉 APS를 개발해가지고 시연까지 한 영상이 나왔는데요.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게 날라오면은 요격탄을 쏴가지고 그걸 격추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차 자체의 생존성은 많이 올라갔을 걸로 추정돼요. 네모난 무언가가 장착되었는데 물체가 날아오는 것을 경보해주는 접근 경보 센서로 보입니다. 생긴 거 보면은 레이더 방식으로 보여요. 다만 돈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APS를 갖다가 장착을 해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아마 지휘용 단차에만 달아주거나 그럴 것 같은데, 나머지 단차에는 요격탄 발사기가 아니라 접근 경보 센서랑 연막탄 발사기가 적용된 소프트킬 체계가 작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일반 단차에다가 하드킬용 APS를 달아주면은 보전 협동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왜냐면은 대전차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내가 요격을 한 것까진 좋아, 전차는 살아. 근데 주변에 있는 보병들이 다 같이 끔살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한국군도 하드킬용 APS 장착을 좀 주저하는 거고요. 표적 획득 장비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 보면은 일단 북한 지전차에서 일괄적으로 보여지는 액티브 방식의 적외선 탐조 등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열상 장비가 장착되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기존의 액티브 방식은 내가 적외선 탐조등을 쏴서 거기에 맞고 돌아온 적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꿔줘가지고 야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적외선 라이트를 갖다 쏘는 즉시 적외선 영역대를 탐지할 수 있는 광학 탐지 체계가 있으면은 바로 걸려요. 나 여기 있어요 광고하는 거예요. 생존성이 완전 떡락이지. 그래서 열상 장비의 채택은 생존성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 포수 조준경에 보면은 주야간 조준기가 통합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방제 열상만큼 완전 떨어지는 물건은 아닐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70년대에 등장한 1세대 열상을 갖다가 이란에서 이제 수입해와가지고 그거를 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세대 열상은 당연히 해상도가 낮고 처리 방식도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표적 획득 거리는 1.5km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요즘 우리가 화질구지라고 부르는 그 화질입니다. 여기에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도 통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게다가 포탑 측면에 불새3는 레이저 유도 방식이니까요. 참고로 이 불새3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제 가운데중 대전차 미사일인 파곤 미사일을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그걸 발전시켜서 만든 물건인데요. 사거리가 5km로 쓸데없이 길죠. 한반도 전장에서는 이 사거리 다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긴 사거리가 필요한 중동에 팔아가지고 외화벌이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통력은 케미컬 에너지 기준 600mm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흑표전차의 측면마저도 반응자가 빨라져 있으면 관통을 못할 수준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걸로 뭐 전차를 잡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적의 공격 헬기에 대항해가지고 최후의 발악이라도 해보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가지고 헬기를 격추하는 전술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화가 돼 있고요. 단 아무래도 미사일의 속도 자체가 느린 대전차 미사일의 특성상 명중률이 높진 않지만 말이죠. 그 뒤에 있는 게 파노라마식 전차장용 전망경, 주간 조준경이랑 열상 조준경이 통합된 그런 형태죠. 고정식으로 보이는데 회전이 가능합니다. 열상의 수준은 보수용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다만 이 전차장용 조준경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북게브람스가 3세대 전차로서의 턱걸이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전차장이 전차장용 조준경으로 표적을 획득하면은 포수가 그것을 갖다 인계받아가지고 조준해서 쏘는 헌터킬러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이니까요. 주포 위에는 네모난 무언가가 보이는데 동적포구 측정 장비로 보여집니다. 동적포구 측정 장비는 포신의 미세한 흔들림이나 비틀어짐까지 잡아내가지고 0점이 틀어지더라도 최대한 보정을 해서 사격을 해주는 장비거든요. 원리는 주포 위에 달린 레이저 조사기에서 레이저를 쏘면은 저 주포 끝에 달려있는 리플렉터가 이 레이저를 반사를 하겠죠. 거기에 맞고 돌아온 걸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미세한 포신의 비틀림 이런 것들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이 장비로 인해 가지고 연사 시에도 초탄이랑 비슷한 명중률을 낼 수가 있고요. 기동간 사격 시에도 명중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북한제 전차처럼 서스펜션이 좀 부실부실하고 포신의 스테빌라이저가 영 꼬롬한 물건들한테는 이러한 단점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반가이 쳐줄 중요한 장비라는 거죠. 뭐 북한 애들이 유기압 현수장치 같은 굉장히 삐까번쩍한 현수장치 쓰는 건 아니잖아요. 죄다 토션바지. 이외에 부모장으로는 AGS-17 고속유탄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적의 헬기를 상대하는 목적으로는 기존의 중기관총이 AGS-17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AGS-17은 고속유탄이라고 해도 대공유 사거리가 중기관총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탄속도 중기관총에 비해 가지고 느려가지고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헬기에 대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은 불새3한테 일임하고 어쨌든 이 AGS-17을 채용을 했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것도 북한제 M2020 신형 기동포랑 목적이 비슷하다는 거죠. 바로 한미연합군을 시가지에서 갈아엎어버리면서 농성하는 겁니다. AGS-17 한문이면은 한 개 보병 중대를 상대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력하라는 전류라거든요. 총평하자면은 북게브람스라는 물건은 북한이 T-61을 갖다가 사골처럼 우려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세대 전차로서의 특징이 어느 정도 보이는 전차이기 때문에 잘하면은 3세대 전차로서의 턱걸이 정도는 한다고 보시면 되죠.
다만 아직까지도 전차에다가 백화점을 차려놓는 이상한 컨셉을 밀고 나가는 북한제 전차의 특징이 여전히 보이고 껍데기도 굉장히 부실한 걸 갖다 씌워놨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차 개발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그런 전차이기도 합니다. K2 흑표는커녕 K1이랑 비교해도 전반적인 방어력이나 센서 수준이나 전부 다 열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마저도 현재 K1 전차가 K1, E2, E3 이런 쪽으로 쭉 개량이 되면서 앞으로도 우위에 설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거는 러시아랑 최근에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면서 115mm 개량탄들을 갖다가 쭉 도입을 해오면은 적어도 K1 전차를 전면에서 격파할 수 있는 공격력이라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북한이 이런 신형탄을 가지고 온다고 한들 뭐 전술, 정보, 통신, 상황인식, 보급, 정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 상황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환경상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유의미한 전과를 내거나 혹은 대세를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상 또 얼마 찍어내지도 못하고 바로 다음 전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 안 그래도 유지보수에 단점을 안고 가는 북한제 전차이니만큼 더더욱 운영하는 데 혼잡을 겪을 가능성이 높죠. 결정적으로 한미연합군의 능력은 절대로 이런 한 줌밖에 안 되는 기갑 전력에 겁을 먹을 정도의 능력은 아닙니다.